1623년 3월 13일 새벽 조선의 왕궁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반란군 천여 명이 궁궐을 포위했고 15년간 나라를 다스리던 광해군은 담을 넘어 도망쳤죠. 그가 숨은 곳은 의관집 다락방이었습니다. 발각된 왕은 반란군에게 단 한마디를 물었어요. 수괴가 누구냐? 이이첨이냐? 말년의 광해군이 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단번에 드러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쿠데타 중 하나인 인조반정과 광해군의 마지막 순간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반정을 주도한 인물들은 이렇습니다. 능양군, 이귀, 김류, 이서, 신경진, 최명길, 김자점, 이립. 이들 대부분은 광해군 시대 내내 권력에서 소외됐던 인물들이었죠. 특히 능양군, 훗날 인조가 되는 이 인물은 광해군의 이복 조카였습니다. 선조에게는 무려 13명이나 되는 후궁이 있었는데 그중 특히 총애를 받은 이가 공빈 김씨와 인빈 김씨였어요. 광해군은 공빈 김씨의 둘째 아들이었고 인빈 김씨의 셋째 아들이 바로 정원군이었습니다. 광해군 시절 한 풍수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정원군의 집에 왕기가 흐르고 있사옵니다. 그 정원군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첫째가 능양군이고 셋째가 능창군이었습니다. 능창군은 경인년의 옥사에 연루돼 유배를 가게 됐어요. 경기가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고변이 들어온 겁니다. 혹독한 유배 생활을 견디지 못한 능창군은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정원군은 화병으로 죽어버렸죠. 동생과 아버지를 잃은 능양군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반란의 씨앗이 됐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려면 칼이 필요한 법입니다. 능양군은 먼저 무신인 이서와 신경진을 찾아가 설득했어요. 하지만 칼만으로는 반역에 성공할 수 없었죠. 조선은 문치의 나라였기 때문에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문관을 설득하려면 같은 문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능양군은 광해군 정권에서 특히 소외된 서인 세력을 끌어들이기로 했어요. 먼저 서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류를 포섭했고 그 다음 서인의 대표격 인물인 이귀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이귀도 반란을 계획하고 있던 터라 얘기가 금방 풀렸죠.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성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왕이 군사를 모을 수 있으니 이를 성공시키려면 무조건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능양군의 선택은 이홍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통같이 지켜야 할 비밀이 그만 새어나가 버렸어요. 이귀와 김자점이 역모를 꾀한다는 투서가 몇 번이나 날아들었고 조정에서는 서둘러 이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날로 옥사가 시작되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목이 잘려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광해군은 갈등했어요. 이전처럼 옥사를 열어도 될지 말지 또다시 이이첨에게 놀아나는 건 아닌지 말이죠. 고민 끝에 광해군은 관련자들을 잡아다 문초를 가하려 했는데 그때 한 여인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계시였습니다. 흔히 김계똥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황상 김계시가 올바른 발음이었던 것 같아요. 김계시는 광해군을 측근해서 보좌하던 상궁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잠자리로 광해군을 섬겼다고 적혀 있지만 외모가 출중했기보다 나이가 찼음에도 얼굴이 피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오히려 외모는 볼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총명함 덕분인지 중전의 총애를 받았고 덕분에 왕의 눈에도 띌 수 있었죠. 김계시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매관 매직, 뇌물수수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애를 받으면서도 후궁이 되지 않고 상궁으로 남아있던 덕분에 김계시는 궁 밖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고 어느새 광해군의 정보통으로 활약하고 있었어요. 반란 세력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란의 핵심 인물인 김자점은 김계시에게 뇌물을 먹여 광해군을 살살 구슬렸고 결국 판단력이 흐려진 광해군은 반란자들을 처단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위기를 모면한 반란 세력은 광해군 15년 3월 12일 새벽 마침내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노출된 반란군의 계획, 후원에서 연애를 즐기고 있던 광해군에게 상소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신이 오늘 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오늘 밤 거사가 있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별난이 들어왔으니 궁궐수비라도 늘려야 하건만 이제 질려버린 광해군은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희분과 박승종이 그를 찾아와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고 광해군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궁궐 수비를 강화했죠. 한편 곳곳에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반란군. 그런데 정보가 새어나가서인지 늦도록 일부 세력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서의 군대도 오지 않고 대장을 맡은 김유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이귀는 이과를 임시 대장으로 임명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는데 그때 이서의 군대와 김유가 당도했습니다. 그렇게 약 1000명 정도의 반란군이 전부 모이자 마침내 거사를 개시했죠. 반란군이 궁에 당도하자 미리 포섭해 놨던 이홍립이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실상 이미 게임은 끝났지만 왕을 잡을 때까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반란군은 궁궐을 수색하는 도중 실수로 창덕궁에 불을 냈고 이로 인해 인정전을 제외한 모든 전각이 소실돼 버렸습니다. 연료실 기술에 의하면 광해군은 이미 반란이 일어날 걸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급할 때 도망치는 연습을 하려는 건지 수시로 숨바꼭질을 했으며 만약 왕위를 빼앗기면 중국에 뇌물을 써서 복권하려고 은화 수백 궤짝을 쌓아뒀다고 합니다. 미리 예습을 해서 그런지 광해군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후원에 놓여있던 사다리를 타고 담장을 넘어 의관 안국신의 집에 가서 몸을 숨겼는데 광해군은 안국신의 친척인 정충신의 집에 숨었어요. 얼마 후 정충신이 돌아오자 광해군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군의 수괴가 누구냐? 이이첨의 짓이냐? 광해군이 말년의 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단번에 드러나는 대목이죠. 다음 날인 3월 13일 반란군이 군사를 풀어 주변을 수색한 끝에 결국 광해군을 찾아냈습니다. 한편 창덕궁 쪽에서 소란이 일자 임목대비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몸을 숨겼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고 혹시라도 자기를 죽이러 온 자들일 수도 있으니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숨어 있으려는 거였죠. 신하들이 몰려와 문을 열어달라 했으나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임목대비. 결국 능양군이 직접 찾아와 상황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임목대비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폭군 광해를 패하고 능양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교서를 내려주시옵소서 전하. 그동안 쌓였던 분이 폭발한 임목대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광해부자의 머리를 갖고 오세요. 내가 직접 살점을 씹은 뒤에 책명을 내리겠소. 황송하오나 대비마마, 예로부터 임금을 패한 일은 있사오나 죽인 예는 없사옵니다. 그럼 이 점 유희분이라도 처형한 다음 책명을 내리겠소. 그런 선례도 없사옵니다 마마. 즉위한 다음 처벌해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급해 죽겠는데 왕대비가 한다는 게 뭐 있다고 이런 고집을 부리나요? 신하들이 아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란 걸 깨달은 임목대비는 결국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알았소. 내 심사에 울분이 쌓인 지 오래되어 도리에 맞지 않은 말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소. 제발 용서하오. 그렇게 임목대비에 의해 광해군을 패하는 교서가 반포됐습니다. 교서에는 반정 세력이 내세운 폐위의 명분이 적혀 있었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폐륜 살육. 광해는 세자 시절부터 행실이 포악했으며 이 때문에 선조는 말년에 광해를 세자로 세운 걸 몹시 후회했다. 그리고 광해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포악한 성질을 드러내며 자기 형제를 죽이고 모친을 패하는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질렀다. 둘째, 민생도탄. 광해는 무분별한 토목 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민가가 철거되고 백성들은 길거리에 나앉았으며 사직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셋째, 4대 소홀. 명과 조선은 군신의 관계임에도 광해는 명에 대한 사대를 소홀히 하고 오랑캐와 밀통했다. 조선은 명으로부터 제조지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명을 배신하고 후금에 붙었으니 이는 배은망덕한 수치로운 일이다.
그렇게 정식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능양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조선 제16대 왕 인조입니다. 반정이 끝나고 난 뒤 반정이 성공했으니 이제 처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처형된 자는 바로 김계시였습니다. 그녀는 반정 세력과 친분이 있었으나 패론에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했죠. 다음은 삼융, 박승종, 유희분, 이이첨의 차례였습니다. 먼저 박승종은 경기도 양주로 도망쳐서 군사를 일으키려 했는데 도중에 만난 양주 군수로부터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아들 박자흥과 함께 독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다음은 유희분입니다. 유희분은 도망친 새도 없이 끌려와 참수당했죠. 마지막으로 이이첨은 가족과 함께 시골로 도망쳤으나 결국 그도 잡혀와 참수됐고 아들 정인홍도 함께 처형됐습니다. 뒤이어 패모론을 주도했던 대북 관료들과 광해군을 부추겨 돈을 끌어모으던 황관들도 전부 처형당했는데 이로 인해 대북은 완전히 파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광해군 부부와 폐세자 부부는 전부 폐위된 채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폐세자 부부는 이제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굶어 죽으려 했어요. 그런데 15세나 굶었는데도 죽지 않자 이번엔 목을 메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시중을 들던 궁녀에게 발각돼 실패하고 말았죠. 계속해서 죽으려다 실패를 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는 것도 쉽지 않구려. 이는 살아서 뭔가를 하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폐세자 부부는 땅을 파서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폐세자는 가위와 인두로 땅을 파고 부인은 흙을 날라다 방에 숨긴 끝에 26세 동안 무려 20m에 달하는 땅굴을 파는 데 성공했어요. 부부는 어두운 밤을 틈타 탈출했는데 하지만 여기는 강화도. 섬을 탈출하려면 배가 필요한데 부부는 섬을 탈출하려다 잡혀버렸습니다. 상심한 아내는 먼저 목을 메고 자결했고 조정에서는 폐세자를 처형하라는 요구가 높아졌어요. 탈출을 시도한 폐세자를 살려둬서는 아니 되옵니다. 전하, 폐세자를 처형하라. 결국 명이 떨어지자 폐세자는 아버지 광해군이 있는 쪽을 향해 절을 올린 뒤 스스로 목을 매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아들 부부의 죽음을 들은 광해군의 부인도 충격을 못 이기고 눈을 감고 말았죠. 하지만 광해군은 그 뒤로도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영모에 연루됐음에도 천운이 따랐는지 목숨을 보존했고 훗날 청나라 침공의 명분이 되기도 했어요. 이 때문에 유배지를 여러 번 옮긴 끝에 마지막엔 제주도에 안치됐습니다. 유배 생활이 길어지자 시중을 드는 노비들마저도 노골적으로 광해군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멸시와 핍박은 광해군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광해군은 이미 세자 시절에 무려 16년 동안의 멸시와 핍박을 이겨내고 왕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기다리기만 한다면 언젠가 다시 자신의 차례가 오리라 믿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끝내 광해군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무려 20년에 달하는 긴 유배 생활 끝에 인조 19년 7월 향년 67세의 나이로 눈을 감고 말았어요. 광해군의 죽음을 들은 조사관이 유배지를 방문했을 땐 늙은 노비가 혼자 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군주치고는 초라한 죽음이었죠. 광해군은 명과 암이 혼재된 군주였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덕에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탁월한 안목을 지녔으며 대동법을 실시해 민생을 안정시켰어요.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무분별한 궁궐 건설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끝없는 옥사로 수많은 죽음을 몰고 왔는걸요. 폐모 살제의 진위 여부는 반정 세력 때문에 알 수 없게 됐지만 사실 폐모가 진짜였느냐 필요했느냐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이이첨에게 너무 큰 권력을 쥐어준 건 광해군의 선택이었습니다. 폐모 노이로제가 선조 때문이었다 할지라도 조정을 대북 측에게 넘겨준 건 광해군의 선택이었어요. 결국 이이첨에게 먹혀버린 광해군은 스스로의 뜻을 관철시킬 힘조차 잃어버렸으며 말년에 이걸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미 늦어버렸는걸요. 변명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의 잘못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광해군은 스스로 폐위될 명분을 제공했기에 과오에 대한 대가로 폐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광해군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였습니까? 아니면 가해자였습니까?
그 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